무슨 짓이야? 당장 취하해. 제 복권이에요. 제 돈으로 제가 산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사달라고 한 거잖아. 증거 다 있어요. CCTV도 있고 당신이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도 있어요. 마누라가 사준 복권이 당첨됐다라고 쓴 제 거요. 거? 웃기지 마. 내가 번 돈이야. 당신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요. 동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하면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눈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동네 역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직장을 구했거든요. 남편 강지연 씨는 저보다 2살 위입니다. 대학교도 좋은 데를 나왔고 증권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사업이랍시고 여기저기 손을 댔다가 번번이 실패만 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집 살림은 완전히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재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죠.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며 약값이며 제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어머니인걸요. 그런데 3달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벌어서 집안을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한테 차마 내색은 못했지만요. 어디 다니게 된 거예요? 중소기업이야. 그냥 평범한 회사. 월급은 한 200 정도 되는데 일단 안정적이니까 괜찮을 거야. 월 200이면 저희 형편에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그달부터 꼬박꼬박 2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처음 입금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우리도 평범한 부부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에 백수로 있을 때는 집에서 빈둥거렸는데 직장을 다닌다는 지금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죠. 회식이 많다고 했어요. 요즘 회사가 그렇다고 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이었거든요. 제가 백화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정확한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광택이며 디자인이며 보통 신발하고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 구두 어디서 샀어요? 아, 그거 회사 선배가 준 거야. 자기는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외출한다고 하길래 창밖을 내다봤는데 남편이 외제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차체가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여보, 아까 누구 차 탔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회사 후배 차야. 같이 골프장 갔다 왔어. 골프요? 골프는 언제부터 친 거예요? 아, 회사에서 배우라고 해서. 요즘 직장인들은 다 치잖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인 중소기업 직원이 명품 구두를 신고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다닐 수 있을까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이름도 어디에 다니는지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왜 그걸 물어?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나도 남편이 어디 다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서 뭐하게. 그냥 평범한 회사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해서 또 일을 그만두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고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편을 볼 때마다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몰랐던 향수 냄새가 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무심코 남편의 지갑을 봤습니다. 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식탁 위에 놓여 있길래 정리하려다가 눈에 들어온 거였죠. 지갑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식사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라운지 멤버십 카드도 있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드디어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희망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현희 고객님, 남편분 신상조사 의뢰하신 적 있으신가요? 관련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잘못 온 문자인가 싶어서 그냥 지우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잘못 온 문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한테 그 문자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제 문자 주신 분이신가요? 전화를 받은 건 중년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아, 고객님. 번호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혹시 남편분 조사 의뢰하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착오였나 봅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남편을 조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비용이며 절차며 얼마나 걸리는지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8시쯤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들뜬 기분처럼 보였죠.
여보, 오늘 회식 없었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를 보는 건지, 뭘 검색하는 건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탔던 바로 그 차였죠. 차는 아파트 입구 쪽에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여전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상했어요. 왜 우리 아파트 앞에 그 차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오전 근무만 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아침에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한다며 나가길래 저도 슬쩍 뒤따라 나갔죠. 남편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그 검은색 외제차에 탔어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쫓았어요. 택시 기사님한테는 그냥 강남 가는 거라고만 말했죠. 차는 논현동 어느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내렸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고 1층에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서 건물 출입구가 잘 보였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여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그 여자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설마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여자가 나왔어요. 이번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역시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또 1시간 뒤 3번째 여자가 나왔어요. 이번엔 중년 여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손에 든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흰색 봉투였는데 두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걸까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남편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 검은색 외제차가 다시 나타났고 남편은 차에 탔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 안내판을 보니 이 건물에는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무사 사무실, 투자 컨설팅,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곳들이었죠.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지연이라는 분이 이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계신가요? 관리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그럼 혹시 최근에 새로 들어온 회사 있나요? 1달 전에 8층에 투자 자문 회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거 말고는 없네요. 8층이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여기 보시면 있어요. 비전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죠. 오늘 회식 있었어요? 응, 좀 길어졌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조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이요. 이틀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탐정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 매일 이 오피스텔로 출근하십니다. 아침 9시쯤 도착해서 저녁 6시쯤 나오시고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여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 8층에 있는 회사, 비전캐피탈이라는 곳인데요. 등기부를 조회해 봤더니 대표자 이름이 남편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김민수라는 사람입니다. 20대 후반 남자고요. 아마 명의만 빌려준 것 같습니다. 탐정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한 여자에게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1시간 정도 안에 있다가 나오는데 나올 때는 이렇게 봉투를 받아가더라고요. 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금전 거래일 수도 있고요. 탐정의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외도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뭔가요? 남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건가요? 계속 조사하시겠어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까지 알아봐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전동차 안에서 제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요. 옆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저는 또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탐정은 이번에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전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남편분이 하시는 일 대략 파악했습니다. 대학 동창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굴려주고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투자요? 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동창들이 맡긴 돈으로 운용하는 거죠. 탐정은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러 사람과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인 것 같습니다.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원금의 2배를 돌려줬다고 자랑하던데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럼 남편이 정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거나요. 탐정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명품 매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외제차랑 명품들, 동창들이 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거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정말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집에는 200만 원밖에 안 보내는 걸까요? 그런데 고객님, 탐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분이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곳이요? 가족들한테요. 남편분 동생들이 2분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탐정은 통장 거래 내역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남편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생 강지훈에게 500만 원, 여동생 강지은에게 300만 원, 다시 강지훈에게 700만 원. 매달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동생들한테 송금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 동생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받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분은 카페 창업한다고 했고 여동생분은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동생들한테는 매달 수천만 원을 주면서 저한테는 겨우 200만 원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 치료비는 전부 제 몫인데 말이죠. 더 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본가에도 돈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님 용돈으로 매달 300만 원씩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세요. 남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수입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쪽에도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남편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는다고 했죠? 200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명품을 신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로 제 쪽을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알아요. 여보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투자 일하는 거, 대학 동창들한테 돈 받아서 굴리는 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한 거예요? 왜 월급 200 받는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맞아. 나 투자 일하고 있어. 동창들 돈 굴려주고 있고 꽤 잘 되고 있어. 그럼 왜 숨긴 거예요? 왜 집에는 200만 원밖에 안 보낸 거예요? 당신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뭐라고 하긴요. 당연히 좋아했죠. 드디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했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투자니 뭐니 하는 거. 안정적인 월급이 최고라고 맨날 그랬잖아. 그래도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나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 나 돈 잘 벌고 있어. 만족해? 만족하긴요.
여보는 동생들한테 매달 수천만 원씩 주면서 시어머니한테도 300씩 주면서 저한테는 왜 200만 원밖에 안 줘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생들은 사업한다잖아. 도와줘야지. 제 엄마는요? 제 엄마 치료비는 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해요?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어머니 치료, 그거 효도가 아니야.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야. 당신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 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서 재활 치료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편하게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려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현실은 달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내 가족 챙기느라 바빠. 동생들 사업 도와주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당신 어머니 일까지 내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요? 제가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여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동생들 사업 도와주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면서 정작 제 엄마는 자기만족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신 월급으로도 어머니 치료비 충분히 낼 수 있잖아. 왜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나갔고 밤에 들어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뒤 탐정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뭔데요? 남편분 통장에 최근 들어온 큰돈이 하나 있는데요. 30억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0억이요? 네, 정확히는 30억 2천만 원이에요. 석 달 전에 한꺼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출처를 알아보니까요.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권 당첨금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복권이요? 네, 로또 1등 당첨된 겁니다. 세금 떼고 받은 게 30억 2천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다고요. 30억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권 당첨됐다면서요.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30억이 생겼으면 왜 말 안 한 거예요?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하면 뭐하게. 어차피 당신한테 줄 생각 없었는데.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산 복권이고 내가 당첨된 거야.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실패했을 때도, 제가 병원비 벌느라 밤낮으로 일했을 때도 저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좋아질 일은 없을 거예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폐렴이 심해지셨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항생제 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추가 비용이라니요. 이미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 정도는 더 필요할 겁니다. 3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상태가 위급해요. 병원비가 더 필요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알아서 해. 그 짧은 3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도를 확인한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더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분 명의로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배우자 명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줄 리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남자 향수요.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죠. 당신 왔어?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나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온 변호사 김태윤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혼하려고.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이요. 뭐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잖아.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위급하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부인께서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분할이요? 남편이 팔짱을 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하잖아. 그럼 복권 당첨금도요? 제 질문에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연한 횡재에 해당하거든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죠. 뭐라고요? 다만 이 집은 혼인 중 구입한 재산이니까 반씩 나누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아파트 감정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4억 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 절반인 2억 원을 남편한테 줘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혼인 중 재산이니까 나눠야지.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벌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절반을 줘야 하나요? 법이 그래요. 남편은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았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반은 가져가잖아. 2억이면 적은 돈 아니야. 30억 당첨되고도 2억이 아깝지 않아요? 내 돈은 내 거야. 당신 줄 생각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이제 필요 없잖아. 당신도 이 결혼도 필요 없다고요? 응. 나 이제 돈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 붙들고 살 이유가 없지. 남편은 일어나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봤습니다. 참, 어머니 병원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왜 당신 어머니 치료비를 내야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못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치료비 납부하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죠.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치료비가 밀려 있어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입금할게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까지는 아직 2주일이 남았고요.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물었어요. 대출 말고 돈 마련할 방법 없을까요? 집을 담보로 하시면 가능한데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동의요. 남편이 동의해 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은행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정이었습니다. 고객님, 남편분이 어제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여행 간 것 같아요. 여행이요? 네, 혼자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같이요. 리조트 예약했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저는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자는데 남편은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봤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다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이면 어머니 병원비 2달치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르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조사 계속해 주세요. 모든 걸 다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고객님, 복권 구매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부인 병원 근처 편의점이더라고요. 제 병원 근처요? 네, 그린마트라는 곳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멈춰 섰어요. 그린마트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언제 구매한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석 달 전 3월 15일 밤 9시쯤입니다. 3월 15일이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날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퇴근하는 길이에요. 왜요? 나 지금 병원 앞 술집에 있어. 동창들이랑 마시는 중인데 복권 좀 사다 줘. 복권이요? 지금요? 응, 오늘 로또 마감이거든. 빨리 사야 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요? 아, 나 지금 지갑이 없어. 당신 돈으로 사. 3천 원만. 여보, 저 지금 피곤해요. 제발. 금방이야. 그 편의점 어차피 당신 지나가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번호는요? 아무거나. 자동으로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말했어요. 로또 한 장 주세요. 자동으로요. 점원이 복권을 뽑아줬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서 3천 원을 꺼냈어요. 마지막 남은 지폐였던 게 기억나요. 복권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술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제 손에서 복권을 낚아챘어요. 고마워. 이거 당첨되면 반 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당첨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1등에 당첨됐던 거예요. 제 돈으로 산 복권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제 손으로 받았던 복권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아요. 혹시 뭔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제가 샀어요. 복권을요. 네. 남편이 술 취해서 부탁했어요. 자기 대신 사달라고요. 제 돈으로 샀어요. 탐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부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편의점 CCTV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 부인이 직접 구매한 게 맞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운명은 사실 저한테 왔던 거였습니다. 저한테 온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로챈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집 근처 그린마트로 갔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이었어요. 들어가니 젊은 알바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3월 15일 밤 9시쯤 CCTV 영상 남아 있을까요? 그건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저는 편의점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정을 설명하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상은 있는데요. 경찰이나 법원 요청이 있어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CCTV 화면에 제가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 복권을 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었어요. 제 돈이었어요. 제가 산 복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그 복권이 제 것이라는 증거요.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제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를 살리라고, 제 인생을 바꾸라고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빼앗아간 거였습니다. 이제는 되찾아야 했어요. 제 것을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객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카페로 갔어요. 탐정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남편의 SNS 계정이 떠 있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탐정이 어떻게든 접근한 모양이었죠. 남편분이 대학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입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자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복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글이 적혀 있었죠. 형들, 나 1등 됐다. 19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억이요? 30억이 아니고요? 네, 원래 당첨금이 19억이었던 거예요. 세금 떼고 나면 13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럼 남편이 저한테 30억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습니다. 이 글 올린 날짜가 3월 20일이에요. 당첨 확인하고 바로 올린 거죠. 화면에는 남편의 친구들이 축하 댓글을 단게 보였어요. 와, 미친. 진짜냐? 형 대박. 우리도 좀 굴려줘. 이제 술값은 형이 내는 거지. 남편은 그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키읔키읔 당연하지. 형들 돈 맡겨봐. 2배로 만들어줄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오피스텔이랑 주식, 그거 다 복권 돈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탐정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3월 말에 13억이 입금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강남 오피스텔을 3억에 샀고 나머지는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주식이요? 네, 코인이랑 해외 주식에 투자했더라고요. 운이 좋았는지 석 달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순자산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20억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돈으로 동창들 돈도 굴려주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탐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분이 그 돈을 전부 자기 명의로 분산시켜 놨어요. 여러 증권사, 여러 은행에 나눠서요.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고객님이 직접 복권을 구매한 게 입증되면 그 당첨금은 법적으로 고객님 소유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숨겨놔도 소용없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탐정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편의점 CCTV입니다. 고객님이 직접 계산대에서 복권을 산 장면이 찍혀 있어요. 화면 캡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 복권을 받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둘째, 고객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그날 ATM에서 5만 원을 인출하신 기록이 있죠. 그중 3천 원으로 복권을 사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마지막 남은 돈이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셋째, 편의점 사장님 진술입니다. 여자가 혼자 와서 복권을 샀다고 증언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탐정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어요. 남편분이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마누라가 사준 복권이 당첨됐다고 적혀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남편분 친구 중 한 명이 협조해 줬어요. 남편분한테 돈을 맡겼다가 못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복권은 제가 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당첨금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착수금은 필요하지만 승소하면 남편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이틀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곳이었어요.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현희 고객님이시죠?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 있어요. CCTV 영상하고 통장 기록, 증인 진술까지 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분 문자 내용이 결정적이네요. 정말요? 네, 본인이 직접 마누라가 사준 복권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이건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소송 걸면 남편 측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훨씬 강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 주세요. 일주일 뒤 남편한테 법원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복권 당첨금 소유권 확인 소송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취하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윤현희,
정신 나갔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복권이에요. 제 돈으로 제가 산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사달라고 한 거잖아. 증거 다 있어요. CCTV도 있고 당신이 친구들한테 보낸 문자도 있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저도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이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남편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고객님, 상대 측에서 5억을 주겠답니다.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요. 박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거절하세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부 받아낼 거예요. 제 돈이니까요. 박 변호사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건너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무너져 내리는 얼굴이었죠. 판사 앞에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CCTV 영상, 통장 기록, 문자 내용, 증인 진술서.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제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저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3차례 더 열렸어요. 남편 측은 계속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도 건너편에 앉아 있었죠.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윤현이가 직접 복권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피고의 문자 메시지 등 재반 증거를 종합할 때 당첨금은 원고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따라서 피고 강지연은 원고에게 복권 당첨금 전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 분할권에 있어서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반씩 나누되 복권 당첨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겼습니다. 드디어요.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축하드려요.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연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 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남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다 잘못했어. 복권 숨긴 것도,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 병원비 외면한 것도. 남편은 말을 이으려다 말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연희야, 제발.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진심이야. 사랑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고도 숨기고 혼자 다 쓰고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데려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돈이 생기니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그래서 제 어머니 치료비는 자기 만족이라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것도 잘못했어. 내가 너무 잔인했어.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아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한번 깨진 접시는 억지로 붙이지 않아요. 붙인다 해도 금은 남거든요. 연희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깨졌어요. 복구할 수 없어요. 남편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어떻게 사는데? 당신 혼자 잘 살았잖아요. 30억 가지고요. 저는 돌아서려다 멈춰섰습니다. 참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뭐든지 할게. 위자료 2억, 매달 500씩 4년 동안 주기로 했죠. 그거 꼭 지키세요.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꼭 지킬게. 그럼 됐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고객님, 남편 측에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돈 전부 돌려준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끝났어요. 이제 고객님 돈 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신 상태였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연희야 왔구나. 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치료비 다 낼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어머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한 달 뒤 남편 명의 계좌에서 13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주식도 전부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모든 절차 끝났어요. 이제 고객님 재산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정의가 승리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13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80만 원 때문에 걱정했던 제가 이제는 10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돈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무너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위자료 송금했어. 확인해봐.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연희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어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한동안 쉬면서 어머니 간병할 거예요. 부장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으셨어요. 퇴근길, 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복도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죠.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연희 씨. 돌아보니 같은 팀 간호사 언니였습니다. 언니,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네. 부럽다. 나도 쉬고 싶은데. 언니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언니도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린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복권을 샀던 그 편의점이었죠.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알바생이 계산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곳이었어요. 이 작은 편의점에서요. 저는 고개를 돌려 계속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남았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탐정이었어요. 고객님, 잘 해결됐죠? 네, 덕분에요. 다행이에요. 정의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짐을 다 빼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홀가분했어요. 깨진 접시는 억지로 붙이지 않는 거예요. 새 접시를 사면 되는 거죠.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새 접시를 꺼냈어요. 깨끗하고 하얀 접시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6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마지막 석 달은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연희야, 이제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 건물을 봤어요. 임대 문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층 구석 자리였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5개, 편안한 의자, 따뜻한 조명. 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꽃 그림을 걸었어요. 간판은 쉼표라고 지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잠깐 멈춰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탐정이었습니다. 고객님? 탐정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카페 하세요?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우연이네요. 저 근처 사무실에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고 들어왔는데 탐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내왔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반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편안하게 가셨어요. 탐정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남편분은요? 연락 안 해요. 위자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전화나 문자는 없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탐정은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좋네요, 여기. 편하네요.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탐정은 자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왔던 것 같아요. 단골이 된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들어와도 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앉으세요. 남편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고마워. 남편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직접 차린 거야? 네. 잘 됐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미안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도 매일 후회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됐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 정말 바보였어. 돈 때문에 소중한 걸 다 잃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 남편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당신도요.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침 산책 나온 할머니, 출근 전 커피 마시러 온 직장인, 강아지 데리고 온 주부. 모두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점심때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게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저는 캐모마일 차를 내왔습니다. 그 여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참 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편하네요. 감사해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싫어요. 그 여자는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어 마감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위자료가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카페가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고 평온한 하루하루가 있어요. 운명은 결국 착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걸어가는 길에 그린마트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편의점일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깨진 접시는 억지로 붙이지 마세요. 새 접시를 사면 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할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라고요. 가장 어두울 때가 있지만 결국 빛은 찾아온다는 거리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깨진 접시는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새 접시를 사면 되니까요. 운명은 결국 착한 사람 편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